아휴, 내 새끼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왜 아직도 안 오는 거냐?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며느리 살려주시고 차라리 이 늙은 할미를 데리고 가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인적이 드문 외딴 섬에서 살고 있는 82세 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농사꾼으로 살았던 제가 왜 이곳에 와서 살게 됐는지 궁금하시나요? 그럼 제 기구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보기 전 희극 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1940년대 농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렸을 적을 추억해보면 흙냄새와 논두렁 위에서 자라난 들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오빠 따라서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그 시절 여성에게 교육은 사치였죠. 가난했던 우리 가족은 모두 생계를 위해 일손이 필요했고 저는 8살 때부터 부모를 따라 논밭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한글조차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어서 저는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야 했어요. 성인이 되어 결혼한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자그마한 논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를 읽지 못하는 까닭에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씨앗을 살 때마다 저는 상인들의 말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리고 종종 속아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런 저를 이해해주며 항상 곁에서 도와줬어요. 8살 때부터 이어왔던 농사일은 결혼 이후에도 여전했습니다. 제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어둠이 짙어질 때야 끝났죠. 아침이면 먼지 가득한 밭으로 나가 농기구를 들고 쪼그려 앉아 씨앗을 심었고 때로는 풀을 뽑으며 허리가 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태양 아래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겨울에는 꽁꽁 언 손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집은 오래된 흙벽돌집이었죠. 천장은 비가 새고 창문은 바람이 들어왔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아들 정훈이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확이 적은 해에는 시장에서 허름한 물건을 팔아가며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시장에서 매일 물건 값을 외워 머릿속으로 계산했죠. 그렇게 시장과 농사에서 번 작은 돈을 손에 쥘 때마다 우리 남편은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이 돈을 쓰지 말고 땅을 조금씩 사두자. 땅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거야. 저도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먹을 것을 아끼고 밤낮으로 일해 번 돈을 모아 조금씩 논과 밭을 사들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 지을 땅이 중요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웃의 땅을 조금씩 사들여 농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피땀으로 일군 사랑과 희망의 결실이었죠. 우리 부부가 농사일에 열중할 때 아들 정훈이는 그런 부모의 희생을 알았고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정훈이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까막눈인 저는 눈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네가 이렇게 훌륭히 자라줘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네 꿈을 이뤄라. 졸업 후 정훈이는 대도시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읽을 수 없어 아들이 문자를 남겨주면 남편이 대신 읽어주곤 했지만 가끔씩 아들이 집으로 보내는 선물을 볼 때마다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좋은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조금씩 사놓았던 땅이 근처가 개발이 되기 시작되면서 우리 부부의 땅값까지 덩달아 오르고 농작물 판매도 더 나은 수익을 내게 되었죠.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땅이 이제서야 제값을 하는구먼. 그러게 말이야. 이 땅 덕에 정훈이도 공부 잘 시켰고 이젠 결혼만 잘 시키면 되겠어. 정훈이는 회사를 다니며 회사에서 같은 팀의 동료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은 종종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어머니, 이번에 소개할 분은 제 회사 동료인데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일을 얼마나 잘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니 엄마도 꼭 만나봐야겠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너 잘 사는 모습 보면 엄마는 그걸로 족하다. 결국 그 해에 우리 아들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마치 딸처럼 맡기며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은 결혼한 뒤 손주까지 낳으며 가정을 이루어 우리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져가는 것 같았죠. 그러나 행복도 잠시, 항상 건강할 것만 같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피로감과 식욕 부진이 몇 주간 지속되자 저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피곤해 하는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보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당신 말대로 한번 가볼까? 병원에 도착한 우리 두 사람은 남편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한 후 결국 우리 남편에게 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순간, 저와 우리 남편은 말문이 막혔죠. 남편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땅도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었지만 이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계속 몸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죠. 그런데 암이라니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정말요? 암이라니 별일 아닐 줄 알았는데 당신 없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여보. 내가 잘 이겨낼게. 우린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으니까 이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의사는 남편의 암이 이미 여러 장기까지 퍼져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남편이 더 이상 옆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여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순자야, 고생했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게 후회되지 않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어주는 네가 있어서 나도 행복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는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훈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가 가장 두려웠죠.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아, 네가 바쁘겠지만 주말에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니까 좀 걱정되네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 아버지, 암말기야. 뭐라고요? 아버지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요. 알아, 나도 믿기지 않아. 그런데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단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죠?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그런 병에 걸릴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이미 퍼져 있다고 하더구나. 알았어요, 엄마. 주말에 미숙이랑 지훈이 데리고 바로 갈게요. 정훈이는 그렇게 주말에 급히 집으로 돌아오고 며느리인 미숙과 손자 지훈이도 함께 오게 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아들 내외는 이미 분위기가 가라앉고 무거운 상태라는 것을 느꼈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낸 후
며느리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나도 믿을 수 없어. 아버지가 그동안 잘 지내셨고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할아버지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 지훈아.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합쳐야 한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함께할지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암말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며 자주 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농사는 내 생명이다 라며 일손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의 강한 의지와 농사에 대한 애착은 이미 그의 삶의 일부였기에 쉽사리 그만두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감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은 쉬어. 당신 건강 생각해봐. 나쁜 소식 들었으면 이제 농사도 잠깐 내려놓고 푹 쉬어야지. 농사를 내가 안 지으면 누가 지어? 아들놈도 바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아. 당신, 나 정말 걱정돼. 병원에서도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어. 괜찮다. 나한테 농사는 목숨처럼 소중한 거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걱정 말고 자네는 쉬어. 나는 쉬면 오히려 몸이 더 아파서 안 되겠네. 저는 남편의 고집을 알면서도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농사일에 몰두하며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이 암말기를 앓으면서도 계속 농사일에 매진하던 어느 날, 영감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죠. 농사일을 하면서도 글을 읽거나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의도적으로 저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곧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 남겨질 땅 관리와 농사를 계속 이어가려면 제가 글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내가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 당신이 이 땅을 이어가려면 글을 알아야 하네. 일찍 자네에게 글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려주려고 하니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 여보, 무슨 말이에요? 글이라니, 그걸 내가 어떻게 배우겠어요? 글을 모르면 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이제는 내게 의지해서 살면 안 돼. 당신이 읽고 쓸 수 있어야만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땅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을 걸세. 그날부터 남편은 날마다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글 자모부터 시작해서 작은 단어들까지 반복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어요. 말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말투는 더 힘겨워졌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글을 완전히 가르쳐 주지 못한 채 점차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힘들어하던 우리 영감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농사꾼으로 살았기에 장례식도 마을에서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농사일로 바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미리 할 여유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헌신한 농사와 집안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장례식장은 간소하면서도 따뜻하게 꾸며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는 함께 장례 준비를 도왔고 저는 아들 내외가 도와주는 손길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도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만 서 있었죠. 저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네 아버지 말이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지? 이제 네가 해야 해.
아버지가 남겨준 땅도 우리 가족도 네가 꼭 지켜야 한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농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남긴 농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몸이 피폐해졌습니다. 남편이 병을 앓던 동안 저는 남편을 돌보느라 제 몸을 돌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동안 지지 않으려 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일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처럼 몸이 가벼운 것은 아니어서 허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손목은 땅을 파는 일 때문에 아프고 등은 오랜 시간 고된 일로 인한 피로에 쑤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잠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8살 때부터 해온 일이 농사일이라 이 일은 까막눈인 저에게는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감을 말렸듯이 그렇게 정훈이도 농사일을 하는 저를 계속 말렸습니다. 엄마, 또 일하셨어요. 왜 이리 몸을 혹사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괜찮아, 정훈아.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이 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니? 네 아버지도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잖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 나이에 몸도 못 따라가는데 농사일을 계속하시면 안 돼요. 그만두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이 땅을 팔 수는 없잖니. 네 아버지의 꿈을 지키려면 이 농사 일을 계속해야 해. 둘이서 할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 결국 저는 몸이 점점 더 아파지고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허리와 무릎, 어깨는 날이 갈수록 아프고 손끝도 감각이 없어져 농사를 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지나갔고 결국 땅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할 순간이 오자 까막눈인 제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항상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영감이 없고 나니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왔죠. 저는 결국 아들 정훈이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이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이 땅과 관련된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다 했지만 이제 나는 글도 모르고 땅에 관련된 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니까 더 이상 혼자서 처리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엄마, 이제 제 명의로 땅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게 넘어가니까 중요한 세금 문제 처리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명의로 변경하면서 우편물도 저희 집으로 오게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처리하던 일 이제는 제가 할게요. 농사만 지었으니 저는 땅 이름을 바꾸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일 처리를 다 처리해 주겠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믿고 따라가야겠지. 나는 잘 몰라서 못하니까 네가 해주면 좋겠구나. 네가 잘 처리해 줄 거라 믿어. 그럼 이 집도 네 이름 앞으로 하자.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편하겠구나. 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걸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제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저는 아들의 말대로 땅 이름을 바꾸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제 스스로 글을 몰라서 여러 가지 일이 불안하지만 아들 정훈이 저를 대신해 다 해결해 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 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가던 병원도 영감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가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1시간이 걸리고 그 길을 매번 마을 이장님에게 부탁해야만 했죠. 이장님은 기꺼이 도와주었고 저는 이장님에게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장님이 병원에서 서류를 읽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불편하고 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2시간 거리의 도시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정훈이에게 병원에 같이 다니자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정훈아, 내가 요즘 이장님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어. 병원 갈 때마다 이장님이 나를 데려다 주고 서류도 다 읽어주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너도 바쁜데 내가 이렇게 계속 이장님께 의존하는 게 엄마, 제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엄마 몸도 힘들어서 병원은 계속 다녀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장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장님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병원에 갈 때마다 이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렇긴 하지.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장님한테 매번 부탁하는 것도 정말 미안하고 그런데 네가 여기 자주 올 수도 없잖아.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때 정훈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양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엄마가 집에서 더 이상 힘들어지면 요양원에 가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치료도 받고 생활도 편해지지 않을까요? 진료 볼 때마다 글을 못 읽어서 애먹었는데 요양원에 있으면 그럴 걱정도 없잖아요. 요양원? 그건 좀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내가 항상 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곳에 가는 게 너무 낯설고. 엄마, 요양원은 그런 곳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곳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니까 엄마가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평일에도 자주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맞을 거야.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엄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할게요. 엄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 나도 자주 찾아갈 거예요. 저는 아들의 제안에 대해 고민하며 마음속으로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정훈아, 요양원 얘기 잘 생각해봤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겠더라. 혼자서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요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엄마, 그렇게 결정하셨구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가시기로 한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힘든 걸 알지만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응, 나도 그곳에서 조금은 나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요양원에 가서도 아직 못한 게 하나 있어. 바로 글을 배우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글자를 모르고 살았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거기서라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엄마, 한글을 배우고 싶다니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곳에서도 꼭 배울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제가 저희 집 근처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게 준비할게요. 정말 고맙다, 정훈아. 늙었지만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 이제야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나이 들어서도 글 한자라도 쓸 수 있으면 뭔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간 뒤 한글을 배우며 점차 안정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도 점차 적응하고 있었고 한글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 이번 달도 요양원비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아드님과 연락이 안 돼요. 입금이 몇 달째 지연되고 있는데
혹시 아드님께 연락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매달 빠짐없이 요양원비를 보내주던 사람이었기에 갑작스럽게 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왜 그럴까? 우리 아들 정훈이가 돈을 안 보냈다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보내왔는데. 이상하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점차 불안함을 느끼며 아들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요양원비를 미납했던 이유는 제가 요양원에서 생활한 뒤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 아들 정훈이는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받으며 놀라게 됩니다. 바로 우편물 속에는 정훈이 이름으로 명의를 바꾼 땅과 우리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서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정훈이는 그 즉시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임을 알게 되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와,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내 땅이었구나. 보상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고? 이제 엄마가 남겨주신 집이랑 땅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네. 그동안 어렵게 농사 지으며 땅을 조금씩 사둔 아버지 덕분에 정훈이는 드디어 집안에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정훈이는 바로 그 보상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었고 정훈이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건 놓칠 수 없어. 이 돈이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어보자.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했지만 점점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정훈이는 빠르게 코인 시장에 몰두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코인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왔기에 정훈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자한 돈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불어날 것처럼 믿었겠죠. 여보, 이것 좀 봐봐. 어쩜 이렇게 시기도 잘 겹치는지. 내 명의로 바꾼 어머니 땅 보상금 덕분에 내가 비트코인 좀 투자했어. 이것 봐봐. 순식간에 이만큼 늘어났어. 하루가 멀다 하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큰 돈을 벌 것 같은 기분이야. 하지만 불행히도 정훈이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정훈이가 투자했던 보상금은 순식간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몇 주 후 정훈이는 결국 코인 투자에서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요양원에서 살아가던 제게도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죠. 요양원비가 미납된 채로 저는 요양원에서 쫓겨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코인에 다 투자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엄마 요양원비도 못 내게 됐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진짜 왜 이렇게 됐어? 그 돈을 왜 그렇게 다 투자했어? 이제 어머니 요양비는 어떻게 하라고? 지훈이도 이제 어떻게 키워?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조금만 해볼 생각이었는데 이게 다 내 책임이야. 코인에 빠져서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몇 달째 요양원비를 못 냈는데 어머니 쫓겨나게 생겼잖아. 어떡할 거냐고. 나도 정말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이제 돌아갈 수 없잖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해서 쌓아놓은 돈인데 나는 이렇게 망쳐버렸어.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결국 정훈이는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보상금을 모두 잃었고 요양원비 문제까지 겹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인으로 재산을 다 날린 정훈이는 요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 더 이상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겠죠. 하루는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그동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훈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됐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병원비도 그렇고 요양원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코인으로 전 재산을 날려서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엄마를 모실 수도 없고 차라리 엄마를 섬에 두고 오자. 그곳에 먹을 것 좀 미리 놔두고 거기에서 생활하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쳤어? 어머니를 섬에 버리고 온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해결책이야.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알아.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없어. 엄마 병원비랑 요양원비, 당장 생활비까지 도저히 할 수 없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온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난 걸 알면 요양원에 있는 엄마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느리는 정훈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훈이의 말대로 전 재산을 잃고 난 이후 며느리는 심적인 여유가 없었고 매일매일 쪼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며느리도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중 드디어 아들 정훈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요양원비가 입금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묻자 정훈이는 잠시 침묵을 하다 사정을 털어놓으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해. 요양원비 입금이 안 된 건 사실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서 그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말이지, 엄마가 요양원에서 지내느라 지루했을 텐데 이 기회에 잠깐만이라도 우리랑 함께 좀 쉬어갔으면 좋겠어. 나랑 미숙이가 이번 주말에 조용한 섬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엄마도 며칠이라도 힐링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자연 속에서 편히 쉬면서 기운도 차리고 내가 다시 요양원비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게. 섬이라니? 섬에서 무슨 힐링을 한다는 거야? 내가 거기서 뭐 할 수 있겠나? 그래도 너희가 나를 그렇게 걱정해 주는 건 고마워. 하지만 너 지금 혹시 돈이 하나도 없는 거니? 무슨 일 생겼니? 엄마, 그게 아니야. 별일 없어. 여행 가서 이것저것 말해줄게. 내가 말한 섬은 아주 조용해서 엄마 힐링될 거야. 거기서 며칠 쉬면서 우리랑 편하게 쉬고 돌아가는 날 맞춰서 내가 요양원비 입금하면 엄마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도 괜찮잖아. 그래, 그럼 잠깐이라도 가보자. 여기 생활도 그럭저럭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는데 가끔은 이렇게 나가서 바람도 쐬면 좋겠지. 저는 아들과 통화를 다 끝낸 이후 요양원 직원에게 아들이 사정이 생겨 요양원비를 입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대신 아들 내외와 잠시 섬에 여행 갔다 오기로 했다는 말도 전달했어요. 김 씨, 아들이 요즘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서 미리 약속한 요양원비를 계속 보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 대신 아들이 잠깐 섬에 가서 휴식을 취하자고 했어요. 돌아오면 바로 미납된 금액을 다 입금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드님과 조용한 섬에 놀러 간다고 하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아들 내외가 잠깐만 쉬다 오면 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몸도 힘들고 섬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 차분히 기운을 차리고 오면 요양원비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여행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아들이 오기로 한 날, 아들 내외와의 첫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그 사이 정우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린 모양이더군요. 야,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엄마 요양원비가 밀려서 처리해야 돼. 그래? 힘들면 더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말만 해. 고맙다. 이번만 도움받을게. 어떻게든 다음 달까지는 꼭 갚을게. 고맙다. 요양원비만 해결하면 됐어. 그래야 엄마를 섬에 모셔놔도 요양원에서 찾으려 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순자 어머니 요양원 밀린 거 계좌이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와 여행 떠난 뒤 바로 저희 집으로 갈 예정이에요. 오늘로 요양원 생활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요? 갑작스러워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께서 요양원 생활을 잘하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드님 내외와 여행 다녀온 뒤 다시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네, 저희 부부가 상해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지금까지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셨을 때 친하게 지냈던 입소자분들과 작별 인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해하셔서 마음 추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드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다면 조용히 나가시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보내드려서 서운하네요. 앞으로도 잘 보살펴 드리세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섬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요양원에 짐을 정리한 뒤 아들 내외와 차와 배를 타고 외딴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후에도 오랜 시간 좁은 길을 걸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죠. 무릎이 아픈 저를 정훈이가 업어주니 아들 품이 참 따뜻하더군요. 그렇게 길 끝에 다다르니 오래된 폐가처럼 보이는 집이 나타났어요. 아이고야, 여긴 뭐 이런 집이냐? 이래서 어디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겠니? 엄마, 요즘 이런 데서 지내는 게 인기야. 감성 여행이라고 하잖아.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거지. 맞아요, 어머니. 요즘 TV에서도 이런 여행 많이 나와요. 도시 호텔보다 이런 곳이 더 특별하고 좋다니까요. 저희가 침낭도 가져오고 텐트도 챙겨왔으니까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음식과 간단한 침구 그리고 아들 내외가 준비한 텐트와 침낭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벌써 준비를 다 했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겁만 먹으면 안 되겠지. 엄마도 여행 좀 즐기셔야죠. 걱정 마세요. 우리랑 재미있게 보내다가 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도 넉넉하게 챙겨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세요. 저는 처음엔 불안했지만 아들 내외의 준비된 모습에 조금 안심하며 폐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준비된 물건들 덕분에 조금은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이었을까요? 아들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 표정을 본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답니다. 첫날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폐가에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머물만 했어요. 밤새 아들과 어렸을 적 추억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풀었고 며느리도 저를 챙기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이는 게 참 좋았습니다. 비록 낯선 환경이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의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는 함께 물고기를 잡아오겠다며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섬은 물고기가 잘 잡힌대요. 오늘 점심은 우리가 잡은 생선으로 구워 먹어요. 너희들만 가면 괜찮겠냐? 여긴 처음 와본 데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 어머니는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조금만 쉬세요.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이 근처라 위험하지 않아요. 맞아요, 엄마. 여기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다예요. 걱정 마시고 쉬고 계세요. 물고기 몇 마리만 잡아서 올 테니까요. 아들 부부는 낚시 도구를 챙기며 폐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믿고 안심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냐? 물고기 잡는데 시간이 이리도 많이 걸리나? 시간이 흘러도 아들 부부가 돌아오지 않자 저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불편한 몸으로 문 밖까지 나섰지만 사방은 조용했고 인기척 하나 없었죠. 하필 핸드폰도 되지 않는 섬으로 들어왔으니 아들에게 아무리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 아무 소리도 없냐?
혹시 물에 빠지기라도 한 거 아냐? 에휴, 내가 따라 나갈 걸 그랬나? 안으로 들어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에 손을 떨며 두 손을 모았죠. 그렇게 밤늦게까지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폐가 안에서 홀로 남은 제 눈에 서서히 불안과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안에서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창문 틈새로 보이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밤새 염려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휴, 내 새끼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왜 아직도 안 오는 거냐?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며느리 살려주시고 차라리 이 늙은 할미를 데리고 가세요. 제발요. 그렇게 저는 밤새 뜬 눈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혹시라도 아들 부부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무릎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부여잡고 폐가의 낡은 문을 열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이놈들이 아무리 늦어도 그렇지 왜 안 오는 거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무릎이 아픈 저는 지팡이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폐가 주변을 지나 점점 바닷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와 시큰거리는 무릎 통증에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제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졌습니다. 눈앞에는 고요한 파도와 빈 해변뿐 아들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어디 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대답 좀 해라. 정훈아, 정훈아. 어디 있냐? 왜 대답을 안 해? 내 새끼야, 며느리야, 어디로 간 거냐고. 저는 발을 구르며 하염없이 소리쳤습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자 무릎을 꿇고 모래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듯했고 눈물이 끊임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하늘이시여, 내 아이들을 무사히 돌려달라고요. 제발요. 그렇게 바닷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다시 바닷속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점점 마음 한구석에서 아들 부부가 떠나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이를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시 폐가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두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저는 홀로 눈물로 새벽을 마주했습니다. 폐가에서 몇 날 며칠을 창밖만 바라보며 울고 있던 어느 날, 창문 너머로 작은 배 한 척이 섬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다. 누군가 온다. 이거 꿈 아니지? 나 좀 도와줘야 해. 온몸의 아픔을 잊은 채 저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폐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불안한 다리로 돌길을 지나 배가 닿는 해안가로 다가갔습니다. 배에서 중년의 남성들이 내려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기요. 이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간절한 외침에 남성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먼 곳에 혼자 계신 건가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 섬에서 낚시하러 간다며 나를 여기 두고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물에 빠졌다고요? 언제 일이 있었던 겁니까? 며칠 됐어요.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혼자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 우선 진정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섬을 둘러보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났다고 하셨으니 혹시 그분들이 배를 타고 돌아간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배 타는 소리도 못 들었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던 사람들이 왜 나를 여기 두고 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섬을 구석구석 둘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발 무사히 좀 찾아주세요. 도움을 청한 분들은 장비를 챙기고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슴 졸이며 해안가를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 시체만이라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주변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섬은 사람이 자주 오가는 곳도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어르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배를 타고 육지로 가죠. 거기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들 행방을 찾는데 더 나을 겁니다. 육지로 가면 경찰이 정말 찾아줄까요? 내 아들이, 며느리가. 그럼요. 경찰은 전문가들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배를 타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배 안에서도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정훈아, 너 어디 있는 거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제발 무사해야 해.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육지에 도착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저는 남성들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신고를 했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며칠 전 섬에서 낚시하겠다고 하고는 사라졌어요.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언제 어디서 그분들을 마지막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섬에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거기서 텐트 치고 같이 여행하고 있었는데 낚시하러 간다더니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 전체를 다 수색했는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섬의 위치와 특징을 기록했고요. 저희가 실종 신고로 처리하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과 며느리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해봤는데 방금까지 사용한 흔적이 있어. 실종이 아니라 일부러 어머니를 섬에 버린 걸로 보이는 정황이야. 노모를 유기했다고? 어르신이 혼자 그 섬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유기 사건으로 보고 가까운 지역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해야겠어. 뭐라고요? 제 아들이 절 일부러 버렸다고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희가 아직 확실히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의 기록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정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어르신,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이 일을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경찰서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폐가에서 아들과 밤새 추억 이야기를 하던 따뜻한 장면이 떠오르며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정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키운 애인데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누군가 오해하게 만든 거야. 하지만 경찰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 저는 점점 더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지역 경찰에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습니다. 정훈 씨, 왜 어머니를 섬에 두고 왔습니까? 이건 명백히 노모 유기죄에 해당됩니다. 저도 정말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요. 어머니를 저렇게 두고 떠나는 게 말입니까? 이번에 땅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었습니다. 요양원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엄마를 계속 돌볼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집도 없고 빚까지 생기니까 저희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섬에서 저를 구해줬던 남성이 경찰서에서 오열하는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신 걸 생각하면 지금의 기분이 어떤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드님에게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면 바로 옆 섬의 마을 주민들이 몇 명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할머니가 계셨던 그 외딴 섬으로 배 타고 낚시도 하곤 합니다. 몇 명은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곳으로 할머니를 모셔서 함께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그런 데서 지낼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이 나이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마음 같아서는 아들이 나를 버렸던 그 섬에 다시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싶네요. 그런 생각은 그만두세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혼자 계시지 말고 함께 살아가면 더 나은 길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처럼 제가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지내보겠습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일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젊은 양반. 아들 내외의 법적인 처벌 여부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며 옆 섬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지금도 잘 살고 있으며 그날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고마운 분은 이제 제게는 제 남은 여생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입니다. 제 기구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